일화 가족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가역 라이브 이가역입니다. 지방선거가 딱 70일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국민의힘은 공천 잡음이 끊이진 않습니다. 또 배현진 의원은 장동혁 대표를 향해서 한 군데도 선거에 도움이 안 된다며 선거운동을 하지 말아달라고 공개 요청했습니다. 잠시 후 짚어보겠습니다. 민주당 대구시장 후보로 확실시되는 김부겸 전 총리가 당 차원의 대구 발전 정책을 요구했습니다. 여론조사에선 국민의힘 후보 누구와 붙어도 대구에서 승리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오늘 더 인터뷰에선 이란과 협상에 나서면서도 해병대원을 중동에 집결시키고 있는 트럼프의 속내를 분석해보겠습니다. 그럼 오늘 함께할 여야 해설위원 소개해드리고 백도 앵커의 브리핑으로 첫 번째 이슈 보겠습니다. (70일) 앞으로 다가온 제9회 전국동시 지방선거. 이번 선거 이만하면 잘 치렀다의 기준.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는 이렇게 잡았습니다. 서울과 부산 승리가 결국은 이 정도면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선거를 잘 치러냈다라고 평가받을 수 있는 기준이 아닐까 싶습니다. 저는 혁신선대위와 제가 말씀드린 이기는 선대위가 크게 다르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다른 곳은 그냥 질 건가? 한동훈 전 대표는 개탄과 비판을 쏟아냈는데요. 더 큰 문제는 수도권은 예수님이 나오셔도 안 될 판이라는 국민의힘 내부 분석까지 뒤따른다는 겁니다. 서울의 모든 지역에는 장동혁 대표가 오지 못할 거예요. 그리고 저 또한 오지 않았으면 하는 바람이 있고요. 와서 도움이 되는 선거 지역이 단 한 군데도 없습니다. 소속 의원 전원 명의의 절윤 결의문이 나온 지 한 달도 안 된 오늘 계엄 해제 표결 방해 혐의 첫 공판에 출석한 추경호 의원은 또다시 내란몰이를 꺼내들었는데요. 저는 이미 불체포 특권을 포기하고 법과 절차에 따라서 당당하게 임하고 있습니다. 이번 기소는 우리 국민의힘을 위헌 정당으로 몰아가 보수 정당의 맥을 끊으려는 내란몰이 정치 공작입니다. 극우 윤어게인이 다시 나타났다는 평가를 받는 청년 오디션까지 국민의힘 갈수록 절윤의 늪에 깊이 빠지는 모양새입니다. 네, 국민의힘이 결의문을 냈죠. 이게 절윤을 담았다 안 담았다 평가도 엇갈립니다만 아무튼 그 결의문을 발표한 지 한 달도 채 되지 않았는데 도로 윤 어게인으로 돌아가는 듯한 행보를 곳곳에서 보이고 있습니다. 한번 보겠습니다. 먼저 국민의힘이 야심차게 청년 오디션을 했습니다. 광역의원 비례 후보를 뽑는다는 건데 이게 보니까 상위 20명 중에 6명이 공개적으로 윤 전 대통령을 옹호하거나 극우 성향 활동을 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신혜영 위원님, 청년 후보 오디션을 했는데 극우 활동 전력들이 속속 드러나고 있다. 어떻게 보세요? 참담한 마음이죠. 참담하다. 또다시 윤 어게인이구나. 국민의힘을 인증하게 되는 결과인데요. 결국에는 이 온라인을 통해서 결국에는 오디션에 합격하면 서울시 같은 경우에도 이제 광역 시의원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국민의힘의 시의원들이 청년으로서 극우 주장을 한다. 예를 들어서 이태원 참사를 공산주의 세력과 결부되어 있다. 또는 전환길 뉴스에 고문 변호사가 나오거나 부정선거 척결해야 된다. 이런 주장을 하는 그런 청년들이 상당히 상위권에 포진되어 있다. 이 룰에 대해서도 반발이 심해요. 그래서 실제로 국민의힘의 내부 청년위원들이 사퇴도 하고 기자회견도 하고 그러고 있는데요. 1인 온라인 투표로 3명을 또 지지할 수 있고 이게 지역별로 권역으로 조직을 동원할 수 있다 보니까 결국에는 극우 발언, 강성 발언, 그래서 조직을 동원하고 팬덤을 이용하는 그런 사람들이 유리하게 되어 있고 지금은 그래서 1차로 온라인 투표를 했는데 상위 20명, 그중에 6명이 지금 극우 성향의 그런 발언을 한 대상자라고 하지 않습니까? 예. 이분들이 가산점을 갖고서는 이제 2차에 임하게 되면 상당히 지금 공천될 가능성이 높다. 그런 면에서 국민의힘은 여전히 변하지 않는구나. 그리고 오히려 이런 오디션을 통해서 악화가 양화를 구축하고 있구나라고 비판할 수밖에 없습니다. 정치의 판을 바꿀 시간이라고 포스터를 또 국민의힘이 만들었더라고요. 오디션 알림 포스터를 지금 이렇게 보여드립니다. 정치의 판 바꿔야 한다고 했는데 글쎄요, 김영 의원님 못 바꿀 것 같은데요?
일단 우선 국으로 지목된 후보들은 예. 물론 본인들이 투표로 선출됐기 때문에 일단 그건 인정을 해줘야겠죠. 예. 그런데 국으로 지목된 후보들은 분명하게 윤석열 전 대통령의 정치에 복귀하지 않는다는 지난번 저희 국의원총회에서 이루어진 그 결의문에 대해서 인정하고 그것을 따르겠다는 의사표명을 분명히 해야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저 청년 오디션을 통과한 그 후보들 같은 경우는 이제 광역원의 비례대표가 되는 거거든요. 예. 비례대표라고 하면 통상적으로 그 선거에서 국민의힘이 보여주는 방향성이라든지 또 나아가서는 정체성을 보여주는 후보들을 내는 행위입니다. 그런데 그 후보들이 만약에 윤어게인과 같은 입장을 낸다면 아까 말씀하신 신현영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그리고 앵커께서 지적하신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 딱히 반발할 수 있는 말이 없을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번에 선발된 후보들 중에서 특히 그거라고 공격받고 있는 후보들 같은 경우는 명확한 입장 표명을 해야 될 시기다라는 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광역 의원 그리고 뭐 경남도 의원, 서울시 의원 등등에 대한 후보를 청년들 중에서 오디션을 통해 뽑는 것인데 논란이 좀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며칠 전에 삭발까지 감행한 박형준 부산시장도 안 그런 줄 알았는데 윤어게인 논란에 불씨를 제공했다 이런 평가가 나오고 있는데요. 후보 경선 캠프의 공동 선대위원장으로 앉힌 인물이 손영광 울산대 교수라는 사람인데 이 손 교수가 이 세이브 코리아 전국 집회를 주도한 소년보 세계로 교회 목사의 아들이라는 점 때문에 논란이 좀 커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물론 아들이라는 점 때문에만 논란이 되는 것은 아니고 지금 영상 보여드리는 것처럼 윤 전 대통령 탄핵 반대 집회 등에 본인도 나간 전력들이 속속 확인되면서 논란이 좀 확산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건 김기영 의원 의견 먼저 들어볼게요. 탄핵 반대 집회에 나갔던 사람들은 다 문제인가요? 저는 윤석열 전 대통령의 계엄에 반대합니다. 명시적으로 반대합니다. 그렇지만 탄핵엔 반대했습니다. 그럼 탄핵에 반대했던 뭐 여론조사 수치에 따라 다르지만 30에서 40% 그분들은 다 문제 있는 사람들이 아니잖아요. 그리고 또 하나 소년보 목사가 그 세계로 교회 목사님이고 탄핵에 반대한 집회를 주도했습니다. 그런데 그분이 어떻습니까? 선거법 위반으로 체포가 됐죠. 그 문제가 단순히 국내 문제를 넘어서 미국의 벤스 부통령이 김민석 총리를 만났을 때 그 문제를 물었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도 미국의 국무부 고위 인사가 소년보 목사를 만났습니다. 대한민국에 있어서의 종교의 자유에 대해서 그 자리에서 논의를 했습니다. 저는 구구라는 얘기가 너무나 손쉽게 좀 네이밍되고 프레임화되는 부분이 있는 것 같고요. 만약에 문제가 있다면 구체적으로 어떤 주장에 문제가 있는지를 얘기하는 게 좋다고 봅니다. 그래서 저는 만약에 문제가 있다고 한다면 벤스 부통령도 만나면 안 되겠네요. 왜냐하면 소년보 목사의 부분에 대해서 문제를 삼고 있지 않습니까? 김민석 후보는 김민석 총리를 왜 만나는 겁니까? 그렇게 극우적인 인사들에 대해서. 그래서 저는 구체적으로 그 당시에 어떤 일을 해서 그게 헌법과 법률에 의해서 반대되는 뭔가 어긋나는 부분이 있으면 그건 지적하면 됐지만 예. 소년보 목사도 그렇고 소년보 목사의 아들이 지금 박형준 시장을 돕고 있다고 해서 이거를 문제 삼는 건 과한 해석이다 이렇게 봅니다. 예, 문제 삼는 건 과하다. 어떻게 보세요, 이동학 의원님? 그러니까 사과와 반성을 명확하게 하지 않고 이렇게 지나가니까 이런 문제들이 좀 생기는 것 같고 망치가 약한 못이 솟는 법입니다. 그러니까 청소를 제대로 안 하고 그 위에다가 이불 덮어놓으면 청소했다. 이렇게 아무도 믿지 않죠. 그러니까 그런 일들이 지금 벌어질 수밖에 없는 것이고 장동혁 대표가 윤어게인 노선으로 가겠다라고 하는 것을 포기하지 않는 만큼 박형준 시장 역시도 그러한 노선을 지금 견지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논쟁이 되고 논란이 일면 일수록 본인 경선엔 유리하다고 판단을 할 겁니다. 이제 그런 상황에서 망가진 보수 세력이 심판받는 것, 저는 이건 너무나 당연하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지금 박형준 시장이 뭐라고 했냐면 용광로처럼 보수도 녹이고 중도 보수도 녹이고 또 강성 보수도 녹이고 극우 보수까지 녹인다라고 하는 점에서 도대체 그럼 어떻게 되는 거지? 물에다가요 노란색 페인트 떨어뜨리면 노란물이 되고요, 주황색 물 떨어뜨리면 또 빨간색이 되고요, 그다음에 검정물 떨어뜨리는 순간 이거는 색깔을 낼 수가 없이 그냥 검정물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점에서 지금 이런 노선을 선택하고 있는 것이 경선 전략이라고 생각은 하지만 실제로 국민의 보편적 정서에는 대단히 이반된 행동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예, 시청자 여러분들의 의견도 좀 궁금하네요. 소년보 목사의 아들을 공동 선대위원장으로 올린 박형준 부산시장. 평가는 이렇게 저희 패널들처럼 엇갈리고 있는데 유튜브로도 제가 속속 댓글을 좀 보고 있는데요. 올려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추경호 의원 대구시장 국민의힘 예비 후보이기도 하죠. 오늘 법원에 왔습니다. 왜냐? 계엄 해제 표결 방해 협의로 오늘 첫 공판이 열렸기 때문인데요. 추 의원은 국민의힘을 위헌정당으로 몰아가서 보수정당의 맥을 끊으려는 내란몰이 정치공작이다 이렇게 발언을 하기도 했습니다. 김영 의원님, 대구시장 얼마 전에 이제 후보 공천 관련해서 이야기가 나오는 것 같아요. 아니 국민의힘이 진짜 절윤하려면 오해를 살 수도 있는, 아직 재판이 끝난 건 아니니까요. 그런 인물을 컷오프했어야 되는 거 아니야? 즉 추 의원 컷오프했어야 되는 거 아니야? 이런 의견도 일각에서 나오더라고요. 네, 그런 의견도 충분히 나오고 있고요. 그리고 전 더 한 가지 안타까운 것은 이정현 공관위원장의 이번 컷오프 방침을 이해를 못하겠습니다. 저희가 흔히 말해서 지금 주호영 의원과 그다음에 이진숙 방통위원장이 컷오프됐는데 주호영 의원이 컷오프된 이유는 중진 의원이기 때문이지 않습니까? 저희가 통상적으로 중진 의원은 3선 이상이라고 표현하지 않습니까? 국민의힘 대구시장 후보 중에 3선 이상은 추경호, 그다음 주호영, 윤재욱 의원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필 주호영 의원만 컷오프를 하다 보니까 이 중진 의원 컷오프가 아니라는 얘기가 나오고, 이렇게 되면 사실 저희가 추경호 의원을 공천 컷오프하지 않은 명분이 하나 있긴 있습니다. 민주당에서 추진한 특검이 과도하게 정치적 성향을 보였기 때문에 저희 입장에서는 정치 특검이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죄송합니다. 추경호 의원 같은 경우는 억울한 면이 있을 수 있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었지만 이번에 이정현 공관위원장의 컷오프를 이상하게 함으로써 추경호 의원의 명분이 상당히 떨어지게 돼버린 상황이 된 겁니다. 저는 그런 점에서 이정현 공관위원장의 컷오프 방침이 사실상 대구시장 선거 전체에도 악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점을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이동관 의원님, 조갑재 보수 농객도 국민의힘 지려고 공천하나 내란 재판 중인 추경호는 컷오프했어야 된다 이렇게 논평을 했더라고요. 그러니까 지금 저는 뭐 이게 친윤이냐 반윤이냐 그 잣대도 아닌 것 같고요. 예. 그렇다고 해서 중진이냐 신인이냐 그 잣대도 아닌 것 같아요. 근데 지금 제가 잣대를 유심히 어떤 잣대였을까 생각을 해보면 주호영 의원은 왜 컷오프가 됐을까요? 그동안 장동혁 대표를 엄청나게 비판해 왔습니다. 추경호 전 원내대표 비판 안 했어요. 그러니까 아마 그냥 묻어가는 그런 상황이었고, 왜 그럼 그렇게 선택했느냐? 내란의 밤에 본인이 국회에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헌법기관으로서 제대로 된 표결 이거 참여도 안 했습니다. 그리고 굉장히 헷갈리는 지시를 통해서 당의 분란을 스스로 일으켰던 그런 장본인이기도 해요. 그러니까 일정 부분 이 재판에 진행되고 있는 과정에서 당의 우산이 필요한 것 아니냐, 그런 차원에서 장동혁 대표를 비판하지 못했던 겁니다. 이제 그런 흐름이 하나가 있다라고 이제 보여지고요. 그러니까 이런 흐름 속에서 계속해서 비판이 나올 수밖에 없는 대목인데, 과연 그러면 경선을 뚫을 수 있겠느냐? 그리고 본선에 올라갔을 경우 대구 선거뿐만 아니라 전국 선거에 어떤 영향을 미치겠는가? 아마 이 부분까지 생각하면 상당히 골이 아플 겁니다. 저희 민주당 입장에서는 내란에 얼마든지 그 부분과 관련해서 문제 제기를 할 수 있다는 입장이고, 재판이 진행되고 있는데 만약에 그런 사람들을 또 공천한다라고 한다면 그것에 대한 뭐 후과는 국민의힘이 다 지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예, 김경현 의원님. 재판이 진행 중인데 후보로 나오는 게 문제라고 하면 이재명 대통령께서는 대법원에서 유죄 판단,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됐습니다. 어떻게 나오셨는지 잘 모르겠고요. 무엇보다도 추경호 전 원내대표 같은 경우는 본인이 불체포 특권을 포기했습니다. 그래서 영장 심사를 받았죠. 그래서 어떻게 됐습니다? 기각이 됐습니다. 근데 많은 언론이 당연히 기각될 거라고 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뭐냐? 이분이 윤석열 전 대통령과 당시 대통령과 통화를 한 다음에 당사로 옮긴 게 아니고요. 국회로 들어왔습니다. 표결을 방해하려면 당사에 있는 게 맞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또 기소됐던 내용이 어떤 거냐면, 아침에 당연히 원내대표로서 그 당시에 민주당에서 비판했던 대목이 있지 않습니까? 그것도 문제 삼았습니다. 또 하나는 대통령과 대통령실에서 만찬을 할 때 화이팅했다. 이거 가지고도 사실상 내란과 공모했다고 그런 억지로 어떻게 보면 끌고 가다 보니까 법원에서 그게 기각이 됐습니다. 그래서 저는 물론 이제 특검을 통해서 이런 내란몰이 좋긴 하는데요. 내란몰이가 통하지 않고 그거를 국민들이 봤기 때문에 더 이상 국민의힘을 내란 정당으로 이렇게 묶으려고 하는 시도는 더 이상 통하지 않고요. 저는 민주당이 이번 선거에서 여전히 내란 하시는데 본인들이 집권했는데도 불구하고 이 내란몰이를 한다는 건 본인들이 보여줄 수 있는 것에 대한 자신감이 없는 게 아닌가, 그런 지적을 해드립니다. 예,
내란몰이 특검 수사 국면 때도 국민의힘에서는 이 특검 수사 내란몰이 하려는 거다. 지방선거까지 끌고 가라는 거 아니냐라는 비판을 했었고요. 그리고 민주당에서는 내란 심판 끝나지 않았다. 확실하게 유권자들이 심판을 해줘야 된다. 이렇게 또 그걸 또 받아치고 있고요. 이번 6.3 지방선거 70일 남았는데 내란이란 단어는 결코 지워지진 않을 것 같은 그런 양상이 벌써부터 보이네요. 추경호 국민의힘 대구시장 예비 후보 오늘 법원에 출석하면서 내란몰이 정치 공작이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이게 비판한 것 같으면서도 민주당에서는 또 글쎄요. 내란을 또 스스로 거론하니까 민주당에서도 나쁠 거 없을 것 같아 보이고요. 어떻게 보십니까? 그렇죠. 이제 추경호 의원이 후보로 뛰게 되면 될수록 많은 국민들이, 대구 시민들이 특히나 그 비상계엄 그날에 그래도 야당 의원으로서 적어도 그 표결은 했어야 되지 않느냐. 그 국회의원으로서 국민의 입장에서 대한민국의 민주주의 지켜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시민들이 상당히 중도와 합리적인 보수들에 있을 거거든요. 추경호 의원이 계속 재판을 받으면서 후보로 뛰고 특히 경선 과정에서 이미지가 결국에는 국민의힘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내란이나 아니면 그날에 윤석열한테 야합했던 많은 후보들이 계속해서 뭔가 간판으로 뛰고 있는 것에 대해서 국민들이 분명히 평가를 할 거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뭐 민주당 입장에서는 뭐 이진숙 위원장이 나오든 추경호 의원이 나오든 크게 문제가 불리하지 않다라고 생각을 하는 것도 사실입니다. 근데 예. 적어도 국민의힘이 정말 지난 몇 년간 그동안에 이런 비상계엄과 탄핵을 극복하면서 변화를 추구했다면 이런 후보들을 공천하고 선수로 뛰게 하는 것이 적절한가? 그렇지 않았을 것 같은데 그 기대감에서 보수가 상당히 지지를 철회하고 있는 것이 지금 대구 시민들의 그런 여론조사로 나타나는 게 아닌가. 그런 면에서 좋은 후보들이 지금으로서는 대체제가 없다라는 면에서 상당히 안타까운 상황이라고 보입니다. 예. 이 국민의힘 공천을 두고 잡음이 계속되고 있는데 이정현 공천관리위원장이 이렇게 입장을 냈습니다. 일부러 흔든 것이다. 최근에 논란을 일부러 흔들었다. 그러니까 계획된 논란이다라는 식으로 들리는데요. 김인영 위원님, 다 의도된 거다 이렇게 해석을 하면 될까요? 근데 공천은 시끄러울 수밖에 없습니다. 예. 자리는 한정적이고 원하는 사람은 많기 때문에 사실 그렇죠. 예, 공천은 시끄러운 게 당연한 건데 이정현 공관위원장의 태도나 아니면 저 발언은 전 아무리 생각해도 이해하기가 좀 쉽지 않습니다. 흔히 얘기들 해서 공천 요강 같은 거 쉽게 얘기해서 저희가 모집 요강은 신청서를 받기 전에 사전에 공지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신청하는 사람이 어느 정도 준비도 하고 그래서 거기에 맞춰서 준비를 하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또다시 모집 요강은 결과가 발표되고 난 다음에 어떤 식으로 이런 사람을 선발했다 이렇게 말을 해야만 저희가 공천이 좀 공정하게 됐다 더 나아가서는 납득 가는 공천이었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데 지금 이정현 공관위원장 같은 경우는 공천 도중에 공천 요강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있거든요. 이렇다 보니까 어떤 특정인을 몰아주려고 하는 게 아니냐 밀어주려고 하느냐 아니냐는 의혹도 받고 있고요. 거기다가 이정현 공관위원장은 판을 흔들어서 혁신 공천을 하겠다고 하는데 예. 그 혁신 공천으로 대상되는 그 사람들 자체들이 후보들 자체들이 과연 혁신적인가라는 의문점은 저 역시 가질 수밖에 없기 때문에 저희 당의 이번 공천이 쉽지는 않아 보이는 공천에 따른 결과가 그렇게 낙관하기는 좀 마냥 하기는 좀 어려운 것 같습니다. 예. 그러니까 원래 사실 잡음이 있고 지금 민주당에서도요. 그 컷오프에 반발해서 잡음이 나오기도 하고 하는데 그런 것 치고는 조금 심한 지역도 있어서 좀 논란이 있었는데 이에 대해서 이정현 공관위원장이 일부러 흔들었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그리고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가 어제 TV조선 저녁 뉴스에 나와서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혁신 선대위와 이기는 선대위는 다르지 않다. 공천 마무리되면 선대위 띄울 거다라고 했고요. 바로 이어서 배현진 국민의힘 의원이 뭐라고 했냐면 오늘 아침입니다. 수도권에서는 예수님이 나가도 안 될 판이다. 장동혁 대표 와서 도움되는 선거 단 한 군데도 없다라고 했습니다. 김기웅 의원님, 혁신 선대위를 그럼 사실상 장동혁 대표는 거부했다고 봐야 되는 건가요? 어떻게 해석해야 됩니까? 그 혁신 선대위를 주장했던 분이 예. 오세훈 시장이잖아요. 오세훈 시장이 최근에 언론 인터뷰를 통해서 중도 확장 선대위라는 얘기를 했습니다. 혁신 선대위라 하면 사실상 이른바 장동혁 대표를 이선으로 후퇴시키는 그런 의미를 좀 갖는다고 했는데 여기에 덧붙여서 오세훈 시장이 이선으로 후퇴하는 거 이런 부분도 자기가 얘기했던 게 아니라는 얘기를 했습니다. 결국은 지금 공천이 진행되는 과정에 있고요. 공천이 끝나면 당연히 선대위가 꾸려지는데요. 누군가 배제를 하는 뺄셈 선대위가 아니라 의미 있는 그리고 중도적이고 확장성 있는 사람들을 모셔다가 플러스 덧셈의 선대위를 꾸리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의 상황 굉장히 어려운데요. 저는 배현진 의원의 어떤 지적과 비판을 저희가 겸허히 수용은 해야겠지만 지금 누구보다도 우린 질 수밖에 없다는 저 열패감, 예. 무기력감, 패배감 이거는 저희가 버려야 된다고 보고 있고요. 저는 서울시장, 부산시장 그리고 대구도 여러 그밖에 알파도 다른 지역도 저는 긍정적으로 봅니다. 지금 지난한 상황에 대해서 서로 간에 어떻게 보면 손가락질하기보다는 어렵지만 그래도 상대를 믿고 같이 하는 토대 위에서 한다면 저는 국민이 저희를 저버리지 않는다고 보고 있고 무엇보다도 권한을 많이 가지고 있는 이재명 정부가 잘하고 있다면 저희의 목소리가 한계가 있겠지만 지금 제가 볼 때는 부정적인 부분도 적지 않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하나의 목소리를 갖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예, 열패감이라고 배현진 의원의 그 발언을 또 해석하셨습니다. 신영 의원께 여쭐게요. 배현진 의원이 저도 아침에 이제 라디오를 뭐 여러 가지 돌려서 듣는데 저도 듣고 있었는데 힘주어 말하지 않으면서 쓱 되게 센 말을 이렇게 했더라고요. 장동혁 대표가 와서 도움되는 선거 단 한 군데도 없다. 이거 공개적으로 서울은 오지 마세요라고 한 거 아닌가요? 그렇죠. 우리 지역에도 안 왔으면 좋겠다라고 간곡히 요청한 거 아닌가 싶습니다. 뭐 예상된 부분이잖아요. 장동혁 이제 대표가 와갖고 지지의 발언을 했을 때 예. 그게 득표로 연결이 돼야 되는데 오히려 중도층 표심이 달아나고 아니 장동혁 당대표가 돕는 후보야? 이런 부분에 있어서 다시 윤 어게인 그리고 극단주의자 이런 생각들이 연상이 될 수밖에 없다. 그런 면에서 우리 지역에서 후보가 뛸 때는 흰색 잠바를 입고 그리고 오히려 중도 지향적인 목소리로 선거를 할 테니 제발 방해하지 말아다오. 예. 그게 과연 서울만 그럴 것이냐. 여러 전국 방방곡곡의 대부분이 그런 장동혁 대표에 대한 요청은 사실은 없을 것이라고 생각이 드는 거고 그런 면에서 배현진 의원이 지난 뭐 가처분 신청 또 이런 받아들여지고 그러면서 상당히 많은 시간을 그동안에 국민의힘이 소비를 했고 공천 잡음으로 인해서 당의 지지율이 계속 떨어지는 모습을 보면서 상당한 패배감에 들을 수밖에 없는 현실이다라고 냉정하게 평가할 수밖에 없습니다. 예. 열패감인지 아니면 정말 서울에선 이겨야 되니까 절박함에 말한 것인지 시청자 여러분의 생각도 좀 궁금하네요. 자, 그리고 이정현 공천관리위원장은 일부러 흔든 것이다라고 했는데 대구 지역에서 여진이 계속되고 있죠. 그중에서 이진숙 전 방통위원장 재보선 관련해서 생각해보겠다라는 식으로 어제 기자 질문에 답변을 해서 좀 많은 뒷말이 있었는데 오늘 다시 재보선도 고려 안 하고 경기지사도 고려 안 한다라고 입장을 밝혔습니다. 이동학 위원님. 네. 그러니까 어제 뉘앙스는 좀 달라졌다고 봐야 될까요? 글쎄 어제는 속내를 들킨 것이 아니냐. 그래서 정치 초보다라고 하는 측면이 좀 드러난 것인 것 같고요. 지금 보수 여전사, 뭐 잘 예. 싸운다 이런 이미지가 있는데 그러면 실제 싸움이 벌어지는 전장으로 가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럼 경기도든 좀 어려운 지역으로 가가지고 보수의 어떤 세력들을 모아가지고 싸우는 모습을 보여야 되는데 그동안 국민의힘 내부에서도 비판이 많았잖아요. 살찐 고양이들 다 대구로 가서 경북으로 가서 하려고 한다. 중진들 도대체 뭐 하는 거냐. 근데 저 중진의 모습이 좀 이진숙 전 방통위원장에게 보이거든요. 본인조차도 지금 안락한 지역으로 가려고 굉장히 많은 때를 쓰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대구시장을 계속해서 이야기를 해야만 이미 이제 컷오프를 했기 때문에 이정현 공관위원장의 경우는 본인이 이제 후퇴하면 본인이 그만둬야 될 판이기 때문에 절대 그만두지 않을 겁니다. 그러니까 장동혁 대표에게 자꾸 미루는 거예요. 그래서 시장으로서는 끝난 거니까 장동혁 대표가 보궐선거에 주든지 안 주든지 예. 그렇게 결정을 해라라고 제가 볼 땐 떠미는 거라고 보여지고요. 장동혁 대표의 경우는 이진숙 전 방통위원장이 만약에 국회의원 배지를 달고 의회로 들어온다. 예. 그러면 차기 당권 선거라든지 앞으로 당 헤게모니 싸움에서 더 극우적인 이미지 이런 것들 뭐 우열을 가리기는 제가 볼 때는 어려워 보이지만 어쨌든 상당 부분 극우 세력의 표를 저분이 가져갈 우려가 있기 때문에 국회의원을 주는 것조차도 본인들 스스로는 굉장히 꺼려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예, 김영 의원님. 이정현 공관위원장이 이틀 전에도 이진숙 전 방통위원장을 칭찬했거든요. 정기국회에서 스타덤에 오를 만한 인물이다. 뭐 그리고 당대표를 비롯해서 모든 걸 노릴 수 있다라고 했는데 오늘 또 내일신문과의 통화에서 이진숙이 행정가보다는 정치인감이다. 국민의힘 의원들에 비해서 전투력이 탁월하다 이렇게 칭찬을 했습니다. 그러고 이진숙 전 방통위원장은 계속 반발하고 있고 대구시장만 오직 바라보고 있다라고 했고요. 이거 그러면 약간 약속대련 작전 이런 해석도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이렇게 좀 마지 못해서 끌려가는 타면서 제복을 나가는 거 아니야?
어떻게 보세요? 근데 약속 대련이라고 보기에는 조금 어려울 수도 있다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예. 어떤 의미냐면 이진숙 방통위원장은 지금 대구시장을 컷오프 당했지 않습니까? 컷오프라는 것은 다른 말로 하면 대구시장 후보로서 자격이 없다는 거거든요. 예. 대구시장 후보가 자격이 없는 분이 대구 지역에서 있는 재보궐에서 공천을 받을 수 있느냐? 당연히 못 받는 게 상식적이죠. 그런데 지금 이진숙 후보 같은 경우는 대구 지역에서 정치를 계속 하고 싶을 겁니다. 현재 냉정한 상황으로 저희 당에서 수도권에 있는 재보궐선거 지역에서 당선되기가 쉽지 않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진숙 후보 같은 경우는 대구에서 계속 정치를 하고 싶기 때문에 저런 식의 발언을 하는 거고요. 이정현 공관위원장 같은 경우는 이진숙 후보를 계속 띄움으로써 다른 지역, 그러니까 대구 이외의 지역에서 후보 카드로서 하나를 쓰고 싶은 마음이 클 겁니다. 예. 그래야만 어쨌든 이정현 공관위원장 같은 경우는 본인이 공천을 통해서 이 공천 붐이 좀 일어나야 되는 입장이지 않습니까? 이진숙 후보는 분명한 사실은 화제성은 분명히 있습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수도권이라든지 다른 지역, 대구 이외의 지역에 출마시킴으로써 어느 정도 온라인의 포커스를 받게 해서 본인의 공천의 방향성이 옳았다는 걸 강조하고 싶은 서로 양반되는 지금 이해관계가 충돌하는 점이라고 저는 봅니다. 김기웅 의원님, 대구 이외의 지역이라면 지금 뭐 경기지사 설은 계속 뭐 언론이 이걸 군불 떼는 걸 수도 있고요. 나오곤 있는데 또 김문수 전 대선 후보도 경기지사 설도 나오고 여기에 오늘 이정현 공관위원장은 유승민 전 의원을 또 거론하기도 했습니다. 경기지사 되게 중요한 자리잖아요. 중요하죠. 어떤 사람이 지금 어떻게 되는 겁니까? 경기도 인구가 1,350만이 넘습니다. 예. 서울은 1,000만이 깨졌죠. 900만대입니다. 그리고 뭐 이재명 대통령이 경기도 지사를 역임했기 때문에 이제 대권으로 가는 가도로서 의미가 있습니다. 그런 만큼 수도권 선거에 있어서 서울 못지않게 경기의 어떤 민심이 중요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 입장에서는 많은 분들에게 제가 뭐 다 밝히지 못하지만 예. 장동혁 대표도 열심히 노력을 하고 있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연락을 하고 있나요? 뭐 열심히 하고 있는 거로 알고 예, 있습니다. 예. 그런데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 선거라는 게요. 내가 이길 가능성이 커서 깃발을 들고 나를 따르라 했을 때 별 감동이 없습니다. 어려운 지역에서 기울어진 운동장에서 내가 깃발 들고 나가거나 아니면 그런 사람을 돕는 사람, 그런 사람을 볼 때 참 헌신하구나. 정치라는 것이 이번에 끝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앞으로 정치하는 분들 입장에서는 다 대통령이라는 꿈이 있다고 본다면 불리한 상황 속에서 내가 헌신을 하겠다는 것을 예. 이번 기회에 좀 보여주시면 당연히 다음 총선이나 대선에서 국민들이 전 찾을 것이다. 이런 어떤 믿음을 갖고 한번 해보셨으면 하는 바람이 있는데요. 참 저희가 안타깝게도 그런 분들이 나타나지 않아서 저도 속상하고 그런 과정 속에서 대구를 바라보면 거기에는 많은 중진들이 모여있기 때문에 저희가 허탈함을 금할 수 없습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한두 사람을 배제하기 위한 공천이 아니라 거의 배제된 분은 재배치를 통해서 또 그분들의 몫이 더 큰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거기 때문에요. 어떤 특정한 의도를 가지고 접근하기보다는 예. 이정현 공관위원 입장으로는 16개 지역의 전체적인 그림에서 희생과 헌신을 통해서 국민에게 더 다가갈 수 있는 그런 어떤 몸부림이 아니었나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예, 배제된 분이라고 하셨고 아까 이동학 의원은 살찐 고양이 키우는 집사분들은 기분 안 좋으실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아무튼 그런 표현 하셨는데 그중에 한 명입니다. 주호영 국민의힘 의원 무소속으로 출마할까 이게 관심인데요. 아니다라고 어제 저희가 논평도 이 자리에서 뭐 김용남 의원 등등이 했는데 조금 톤이 또 무소속 가능성이 좀 커지는 것 같기도 하고요. 보겠습니다. 무소속 출마하면 수성갑 보궐선거에 한동훈 전 대표 나오지 않겠나라고 더 팩트라는 언론과 인터뷰를 했다는 겁니다. 그리고 한동훈 전 대표 역시 오늘 아침에 주호영 의원에 대해서 이렇게 언급하면서 주한 연대설에 힘을 보태는 듯한 발언했습니다. 들어보시죠. 주호영 부의장께서 제가 주장하고 있는 보수 재건에 대해서 전적으로 공감하신다는 말씀을 해주셨고 보수 재건을 위해서 나서겠다는 말씀을 해주셨지 않습니까? 네. 그럼 우리는 이미 연대하고 있는 것 아닌가요? 예, 음질이 별로 안 좋네요. 한정 대표님. 전화 좋은 거 쓰셔야 될 것 같은데. 아무튼 네, 주호영 의원이 내일까지 가처분 신청 예정이고 안 되면 무소속을 밀어붙일까 이게 지금 첨예한 관심인데 심지어 탈당 예고 보도까지도 나오긴 했습니다. 이 보도가 팩트인지는 확인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저희가 그냥 그대로 캡처해서 시사저널 이 제목을 그대로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먼저 상대당 신혜영 의원님. 네. 무소속 출마
그래야 이제 뭐 주한 연대설이 뭐 현실이 될 테니까요. 어떻게 전망하세요? 계속 본인의 그 존재감을 군불때우기 위해서라도 뭔가 포지티브한 방향으로 여러 가능성을 열어놓으면서 지금 분위기 파악하고 있는 거 아닌가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주호영 의원은 2016년에도 무소속으로 해서 예. 그 당시에 또 수성을에 당선이 됐던 그런 과거력이 있기 때문에 이번이 처음이 아니라는 거죠. 그리고 본인이 지금 육선으로서 국회 부의장까지 하고 대구에 다시 시장을 도전하는데 컷오프가 됐다면 몇 가지 선택지를 갖고서는 나의 정치적 이 마무리가 단순히 이번에 끝나지 않기 위해서 어떤 수가 가장 확률이 높을 것인가 고민을 할 거라고 생각을 하고 예. 벌써 지금 그 가처분 신청은 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그 예고를 했기 때문에 내일요, 내일. 가처분 진행을 하면서 탈당과 무소속으로 한동훈 이 방향으로의 대구의 그런 선거를 좀 들썩들썩하게 하면서 본인의 존재감 그러면서 또 나름 국민의힘의 압박으로 가는 그런 방식으로 갈 건데 이제 조만간 김부겸 총리가 이제 출마를 선언하게 되면은 이 상황에서 3자 구도, 4자 구도가 되면은 정말 국민의힘에는 불리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러면서 국민의힘의 공천 공간이나 아니면은 당 리더들이 긴장할 수밖에 없다. 그리고 어떻게 주호영 달래기를 할 것인가에 예. 대해서 고심할 수밖에 없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김용 의원님, 주호영 부의장께서 제가 주장하고 있는 보수 재건에 전적으로 공감하신다 말씀해 주셨다. 이게 한동훈 전 대표 말이거든요. 그러면서 우린 이미 연대하고 있다라고 평가했습니다. 연대를 실제로 그러면 선거에서도 하는 건가요? 일단 아직까지는 선거연대고 말하기는 좀 이른 감이 있는 것 같습니다. 예. 저 한동훈 전 대표의 오늘 발언에서 방점은 보수 재건에 있습니다. 보수 재건에 공공하는 사람이라면 주호영 의원뿐만 아니라 모든 정치인들과 다 함께 갈 수 있다는 점이 방점으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거기다가 주호영 의원 같은 경우는 지금 탈당과 무소속 출마까지 결심해야 되는 중대한 시기를 앞둔 상황인 겁니다. 주호영 의원께서 머리가 굉장히 복잡하실 거고 제가 알기로는 얼마 전에 절에 가서서 조금 심신도 달래고 그렇게 하셨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 그만큼 지금 복잡한 상황이실 건데 그런 상황에서 지금 당장에 어떻게 보면 무소속 출마 연대 이런 것 같은 경우는 정치 공학적인 얘기지 않습니까? 지금 시점에서 그런 말을 하는 것 자체가 어찌 보면 육선을 지낸 주호영 의원께 결례될 수 있는 발언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아직은 조금 이르다는 점을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조금 이르다. 알겠습니다. 과연 주한 연대가 실질적으로 일어날지 이거 좀 글쎄 이게 뭐 재미로 이 선거 국면을 본다는 표현은 어떨지 모르겠지만 그래도 뭐 유권자 입장에서는 흥미롭게 이 역학적인 이런 관계를 보는 것도 하나의 뉴스를 보는 또 이 선거 국면을 보는 재미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첫 번째 이슈는 여기까지 하고요. 대구 김부겸 전 총리가 민주당 후보로 뭐 확실시된다라는 정도도 보도가 나오고 있는데요. 여론조사 결과 이른바 올킬하는 결과도 나왔다고 합니다. 백다 앵커가 브리핑으로 준비하고 있습니다. 도망 안 가고 또 시장 선거에서도 도전하고 뭐 이런 과정을 통해서 대구 시민들이 특히 수성구 주민들이 제 진정성을 알아주신 것, 야당 인사지만 저에 대한 지지 표시를 드러내고 해주신 것, 그게 가장 큰 변화였습니다. 20대 총선 민주당 최초로 대구에 입성한 김부겸 전 국무총리. 과연 이번 지방선거에서 민주화 이후 최초 민주당 소속 대구시장에 도전할까요? 오늘 아침 이가형 라이브팀의 전화를 받은 김 전 총리. 당의 정책 지원 필요성을 강조했는데요. 아마도 어제 이 장면을 눈여겨본 듯합니다. 전재수 의원이 해달라고 하는 것을 당해서 웬만하면 다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공천 속도는 국민의힘보다 앞선 민주당. 서울에서는 본격 3파전 경쟁이 시작되는데요. 기호 1번 박주민, 기호 2번 정원오, 기호 3번 전현희 이상 세 분이 공경선 후보자로 결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3 지방선거 70일 앞 전국이 들썩이는 가운데 김 전 총리의 대구 정책 제안 향방이 주목됩니다. 예, 이번엔 김부겸 전 총리 이야기 해보죠. 영남일보가 의뢰해서 리얼미터가 조사한 대구시장 여야 후보 다자 대결 여론조사 결과 김부겸 전 총리가 파란색 제일 앞에 있는 막대기 35.6%로 지지율 1위고요. 그 뒤로 쭉 이진숙, 추경호, 주호영, 윤재욱, 유영아, 최은석, 이재만, 홍석준 순서입니다. 빨간색을 뒤에 쫙 앞세운 파란색. 오늘 아침에 제가 김부겸 전 총리와 직접 통화를 했는데 이 여론조사 결과에 대해서 김 전 총리가 지금은 국민의힘이 지지고 볶고 싸우는 상황인데 그래서 아직은 큰 의미 없다. 근데
한 명이 나중에 세워지고 나면 또 어찌 될지 모른다 이렇게 좀 신중한 입장을 보이기도 했습니다. 역시 좀 흥분하지 않고 차분하게 좀 이 판을 분석하는 것 같습니다. 김윤영 의원님, 대구 출신이시니까 대구 민심, 김부겸 전 총리가 등판한다면 글쎄요, 여당 프리미엄도 있을 테고 대구 시민들이 에게는 나쁜 소식은 아닐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방송에서 대구 여론 관련돼서 최근에 많은 질문을 받았었고요. 예. 그 질문을 받을 때마다 그 여론은 심상치 않다는 얘기를 계속해서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실제로 저는 그래도 제 예측이 틀리기를 바랬습니다. 왜냐하면 여론조사라는 것은 확률과 통계를 기반으로 하기 때문에 제 예측이 틀리기를 간절히 바랬지만 어제 나온 여론조사를 봤었을 때는 김부겸 전 총리의 경쟁력은 아주 상당한 수준으로 이른다는 걸 인정을 해야 되는 상황인 겁니다. 실제로 저희 당 TK 지역 의원들께서 한동훈 전 대표가 서문시장 방문하기 전에 한동훈 전 대표에 대해서 굉장한 원색적인 비난도 많이 했습니다. 대구에서 설 자리가 없다. 대구에서는 반겨주지 않을 거라고 했지만 실제로 한동훈 전 대표는 서문시장에서 굉장한 열렬한 반응을 받았습니다. 환호를 받았습니다. 그게 한동훈 전 대표에 대해서 단순한 맹목적 지지가 아니라 국민의힘이 지금 잘못되고 오고 있다는 회초리를 든 거였는데 저희 당 TK 의원님들께서는 그 점을 캐치하지 못하셨고 그래서 오늘날 지금 저 김부겸 국무총리가 대구시장 후보 조사에서 여론조사에서 1등을 하고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1대1 가상 대결에서 모든 국민의힘 후보를 다 이기는 결과가 나왔지 않습니까? 저는 이 결과를 제 입으로 말하게 될 줄은 정말 꿈에도 상상도 못했습니다. 예, 신영 의원님, 김 전 총리가 일단 지금 국민의힘 후보들이 서로 싸우고 있으니 이렇게 나왔는데 또 1대1 대결되면 어떻게 될지 모릅니다라고 뭐 겸손에 뜨실 수도 있고요. 즉 후보 대 후보 대결이 아니라 정당 대 정당 대결이 되면 어쩔지 모른다. 이 분석에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렇죠. 지금 여론조사에서 보면은 워낙에 국민의힘은 후보가 다양하기 때문에 지금 지지율을 나눠 먹었기 때문에 그런 거지. 예. 그래서 김부겸 이제 민주당 후보는 단일 아직 후보는 아닙니다만. 그렇죠. 예. 후보 예비 후보도 아직은 아닌 상황이지만 35.6%가 나오는 건데 나머지 합치면은 아직까지는 그 대구가 그렇게 녹록하지 않다는 거에 대해서 본인이 여러 대구에서 지역으로 지선이나 총선으로 출마하면서 이미 알고 계시는 부분이잖아요. 그리고 기존의 여러 출마 그 기록을 보면 본인이 인물로서 그리고 정당으로서도 최소한 40% 정도의 득표는 했었던 분이기 때문에 예. 이번에 출마를 이제 결심하고 선언을 하는 과정에서 많은 고심이 있었다. 근데 지금의 그런 이재명 대통령에 대한 국정 지지도가 높고 대국이 지금 이렇게 국민의힘의 공천이 난장판이 되고 있고 적절한 정말 후보들이 없는 상황에서 해볼 수 있겠다라고 결정하고 나오시는 건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본인의 그런 낙선의 과거력이 많기 때문에 겸손한 모드로서 본인이 후보로 나왔을 때 정당, 민주당이 어떻게든 도움을 줘야 된다. 그런 부분에 있어서 지금 대구 경북 통합법이 안 된 부분. 그래서 내가 나왔을 때 정말 그런 청와대와 협력을 통해서 예. 어떤 대구 시민들한테 뭔가 4조 뭐 4년간 그런 20조의 그런 지역 예산까지는 아니더라도 예. 적어도 대구의 그런 발전을 위해서 어떤 것들을 선물할 것인가 이런 것들에 대한 당과의 그동안의 소통이나 바람이 있었던 것 같아서 예. 이제 30일 날 뭔가 선언을 할 것으로 보이는데요. 그럴 때 이제부터 시작이라는 마음으로 바닥부터 다진다는 생각으로 아마 정말 겸손한 마음으로 시작하게 될 것 같다라는 기대가 저희는 큰 것이죠. 예, 김부겸 전 총리 오늘 아침에 저와 통화해서 대구의 효용성을 보여야 한다라는 점을 강조하기도 했습니다. 민주당이 부산의 전재수 후보를 적극 지원하는데 대구는 당 차원에서 손에 잡히는 정책이 없는 것 같다 이런 취지의 발언도 하긴 했거든요. 이동학 의원님. 네. 그러니까 대구의 유권자들이 민주당에 표를 줄 만한 당 차원의 어떤 선물이 있어야 된다 이렇게 해석이 되거든요.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구체적으로는 AI 대전환 관련돼서 지금 예. 뭐 청와대 국정 기조로도 되어 있습니다만 그것에 대한 뭐 이제 AI 수도는 이미 광주가 지금 그걸 하고 있습니다. 근데 AI 전환과 관련된 또 여러 가지 산업군들이 파생이 되니까 예. 그거를 대구의 생산 동력으로 만들어 보자. 그래서 그 부분을 당이 좀 약속을 해달라. 그리고 그것을 보장을 해달라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고 이것은 국민의 이 대구에 계신 시민분들이 아 김부겸이 오니 역시 다르네. 중량감도 다르고 그동안의 실력도 쌓아와서 국정 경험도 총리로서 했고 예. 나라를 어찌 보면 2인자로서 이끌어봤던 그런 역량이 있는 사람이지. 그리고 지난 수년 동안 상당히 어렵다고 하는 지역에서 지역주의라고 하는 망령 그것과 좀 이 시대적 과제를 두고 씨름했었던 그런 정치인이지 야 이 정치인이 만약에 우리 지역으로 민주당으로 온다면 실제로 뭔가 우리 지역이 생산 동력을 갖추고 바뀌겠구나 이러한 이
전제를 지금 요구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당에서도 저는 이거 무시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생각하고요. 예. 대구 선거가 쉬운 선거가 아닙니다. 여론조사 저렇게 나오는 게 저희들한테는 오히려 독약일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만과 자만 절대 해서는 안 되고 예. 절절하게 정말 대구 시민들 한 분 한 분을 제대로 된 지금 어찌 보면 이 통합도 지금 물 건너 가버려서 새로운 동력이 지금 없는 상태고 일당 독주를 해왔던 그런 대구 시민에게 정말로 소구력 있는 그런 정책, 뭐 AI라든가 이런 예. 것들을 통해서 한번 바꿔보자라고 하는 인식을 지금 요구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예. 정청래 민주당 대표가 최근에 김부겸 전 총리에게 러브콜을 공개적으로 보냈고 러브콜을 선뜻 받는다기보다는 오히려 역제안을 하는 것 같습니다. 어떤 정책을 또 당천에서도 좀 지원해줘야 되는 거 아니냐라고 하면서 오는 30일 정도를 시간 발표하는 그 날짜를 두고 계속해서 민주당 쪽에 요구하고 있는 모양새. 김기영 의원님 어떻게 보세요? 아까 김부겸 전 총리가 가장 앞에 그래프에 있고요. 네. 저희가 위기의식을 느껴야 됩니다. 무엇보다도 저는 김부겸 전 총리가 이른바 경기도 군포에서 국회의원을 하다가 하방하지 않았습니까? 예. 어떤 분들은 하방하는 이유가 거기에서 당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고향으로 가는 경우가 있는데 지역구도를 타파하기 위해서 새로운 정치를 하기 위해서 갔던 분이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존경을 표합니다. 결국은 중도적인 목소리를 낼 수 있는 분이기 때문에 더욱 저희에게 아플 수밖에 없는데요. 그런데 저희가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기득권을 가지고 싸우는 모양새를 하다 보니까 저희 당원과 저희를 지지하는 국민들 입장에서는 왜 그러냐, 뭔가 희생과 결단도 없지 그런 거 아니냐, 왜 너희들끼리 싸우냐, 그 모든 것들이 좀 묻어나는 표인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서 2018년도에 당시 문재인 대통령의 지지율은 제가 알기로는 70~80%가 됐습니다. 그때도 대구 경북 이긴다고 당시 여당에서 얘기를 했지만 그때 야당 저희 쪽이 이겼습니다. 그건 뭐냐면 저희가 잘했기보다는 당시 예. 문재인 정부 때도 굉장히 오만한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지방선거에 대해서 지역 일꾼을 뽑는다는 의미도 있지만 폭주하는 일방적인 독주를 하고 있는 정부에 대해서, 현 정부에 대해서 뭔가 일침을 가할 수 있는, 그렇다면 대구와 경북이 그 첫 단추를 꿰는 그런 의미에서 제가 볼 때는 역결집이 좀 이루어진 면도 없지 않아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예. 저희는 당연히 텃밭이기 때문에 이길 수 있다는 오만이 아니라 마지막 기회라는 절실함으로 당원과 국민들에게 호소하는, 그리고 컨텐츠를 가지고 집권 여당은 아니지만 집권했던 세력이기 때문에 저희가 정책으로 승부하는 그런 어떤 선거를 임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예, 이동학 의원도 그렇고 김기영 의원도 그렇고 둘 다 오만하면 안 된다라는 말을 공통적으로 해주셨네요. 자, 김 전 총리가 다자 대결뿐만 아니라 대구시장 국민의힘 예비 후보 또는 이제 컷오프가 된 사람까지 다 포함해서 조사를 해봤습니다. 가상 양자 대결을 해봤는데 모두 우위를 차지했습니다. 유영아 예비 후보와도, 윤재옥 예비 후보와도, 이재만 예비 후보와도, 이진숙 예비 후보와도 그렇고요. 참고로 이진숙 예비 후보라고 하면 되겠군요. 이진숙 전 방통위원장은 오차 범위 내에서 경합이긴 합니다. 오차 범위 내에서 경합이긴 합니다만, 그래서 통계학적으로는 우위라고 표현하면 안 되고 경합이라고 표현하는 게 맞지만 아무튼 숫자는 이렇게 더 높게 나온 상황이고요. 다음 페이지도 보여주시죠. 주호영, 최은석, 추경호, 홍석준 예비 후보 또는 전 예비 후보와도 모두 다 이겨서 어느 언론 보도는 올킬이라는 용어를 쓰더라고요. 이동학 의원님. 네. 그러니까 이게 반대로 말하면 컷오프로 인한 잡음, TK를 뭘로 보는 거야? 라는 어떤 대구 민심의 뭐랄까 회초리를 든 국민의힘에 대해서요. 뭐 그런 게 좀 표현된 것 같기도 하고요. 네, 우선 윤석열, 김건희 두 부부가 부정부패를 저지르고 뭐 수많은 사람들의 뭐 금은보화를 받고 이런 것들에 대해서 보수의 정신이 아니라고 생각하고 있을 겁니다. 그런데 국민의힘이 그러한 사람들과 지금 절연을 하지 못하고 있는 이 상황, 아마 땅을 치고 지금 통탄할 일입니다. 왜냐하면 그동안 엄청난 애정으로 밀어줬었잖아요. 근데 그 기대에 부응하지 못한 측면이 하나가 있고요. 그 이후에 국민의힘이 보여줬었던 자중질환의 모습들, 그러니까 한 가지로 결정을 못하고 적어도 헌법 정신 안으로 들어와가지고 이 안에서 민주당과 경쟁을 해야 되는데 여전히 윤어게인을 붙잡고 있고 그 사람들이 여전히 주요 당직자를 맡고 있고 또 그 사람들이 이번에 선거 때 주요한 지역에서 또 다 나온다고 합니다.
그러면 대구 시민들 입장에서는 이거는 좀 아니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할 것 같고요. 한켠에서는. 그리고 또 다른 한켠에서는 이재명 대통령에게 아마 기대가 대구 시민들은 별로 없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생각보다 잘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 사람이 뭔가 이 지역을 뭐 차별하거나 혹은 뭐 어딘가에 좀 더 비중을 더 가지고 더 하는 것이 아니라 대구 경북에도 일정한 이 관심을 두고 계속해서 뭔가를 해보려고 하는 사람. 적어도 딴 생각 안 하고 일을 하려고 하는 사람이다. 이러한 이미지가 이제 중첩이 되면서 대구 시민들 역시도 저런 이제 지지세로 나타나고 있는 것이 아닌가 싶은데 민주당은 여기서 이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자만하거나 오만하는 순간 언제든지 저 그래프는 다시 빨간색 우위로 바뀔 수가 있다는 점에서 정말 절실하게 나서야 되고요. 대구 시민들도 저는 이번에 한번 바꿔볼까? 이런 생각을 진심으로 하고 계시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그동안 일당 독주했던 당에 계속해서 밀어준 결과가 지금 30년이 넘도록 GRDP, 지역 총생산이라고 하는 것 17개 시도에서 계속 꼴찌를 해왔거든요. 성장 동력도 없고 계속해서 이제 쇠퇴하는 도시로 이제 이대로 가면 망하는 수순으로 이제 가고 있는데 이거를 한번 바꿔보자. 절호의 기회다. 그래서 집권 여당에 아주 중량감 있는 후보 뽑아보자라고 하는 바람이 반영된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예, 사실 김부겸 전 총리가 대구와 아까 잠깐 그래프 보여드렸지만 과거에 여러 총선, 지선 출마를 했었죠. 총선에서 20대 총선에서 대구 수성갑에서 승리를 거머쥐었고요. 그 전에도 지긴 졌지만 선거운동 과정이나 또 이 수치 자체에 대해서는 보수 진보 언론 할 것 없이 아름다운 패배, 가치 있는 도전 이렇게 좀 긍정적인 평가를 했습니다. 지역주의 타파를 몸소 실천했기 때문이죠. 그리고요, 조금 전에 들어온 소식, 민주당에서 출입 기자단에게 알린 소식을 보니까 내일 오전 10시 30분에 정청래 민주당 대표가 김부겸 전 총리를 서울에서 만난다. 이렇게 공식적으로 밝혔네요. 그리고 카메라도 아마 내일 그 회동 현장을 취재할 것 같습니다. 내일 오전 10시 30분에 정청래 민주당 대표가 김부겸 전 총리와 만난다. 그러면 김 전 총리가 요구하고 있는 대구에 대한 그 여당 차원의 어떤 발전을 위한 정책 이런 거를 좀 구체적으로 요구할 수 있을 것 같네요. 그렇죠. 자연스럽게 이제 요구하고 그것을 받아들이는 그런 당 차원에서의 선물이 내일 메시지로 나올 가능성이 높다. 전재수 의원도 한병도 원내대표를 만나서 부산의 그런 글로벌 허브도시 특별법에 대한 그런 통과의 약속을 받은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면에서 이번 지선은 총선과는 다르게 대구 시민들은 우리 지방을 어떻게 가꾸고 발전시킬 것인가, 어떤 사람이 시장이 되어야지 정말 그 정부와 힘을 맞춰서 지원을 많이 받으면서 좋은 제도로서 육성을 받을 것인가에 대한 냉정한 판단을 할 수밖에 없고요. 그런 면에서는 정말 대구에서 여러 번 낙선도 했고 당선도 해봤던 김부겸 전 총리가 이제는 희망이 될 것이다라는 그런 가능성을 남은 70일 동안 계속 보여준다 그러면 대구에서의 가능성은 높아질 수 있다라는 거에 대한 그런 귀추가 주목되고 있는 것입니다. 본인 출마뿐만 아니라 대선 국면에서도 대구 유세를 김부겸 전 총리가 도맡아서 해왔죠. 한 장면 보시겠습니다. 정신 차려! 야당이 뭘 하면 삿대질하고 우리 새끼들 왜 되겠어요? 이래 갖고는 우리 자식들이 살 수가 없어요. 조용해 주이소. 지금은 제 시간이라 예, 알겠습니다. 조금 금방 갑니다. 조금만 기다리세요. 우리는 저 미움살 받기 있으니 할 말을 하고 가야지. 부탁드립니다. 이번엔 한번 기회를 주이소. 어르신들도 한 번만 더 바깥에 나와 있는 자제분들하고 상의 좀 해주이소. 오해되어 있는지. 저런 장면이 김부겸 전 총리 입장에서는 하나하나 자산으로 쌓여서 또 지금 러브콜을 받는 그런 입장이 됐다는 이런 평가가 나오죠. 자, 빠르게 그러면 서울시장 이야기 좀 해보겠습니다. 민주당 서울시장 후보 본경선 박주민, 정원호, 전현희 3파전으로 압축됐습니다. 사실은 거의 이렇게 다 예상을 했고요. 예상대로 압축이 됐습니다. 신영 의원님, 박주민 예비후보 측에서는 31일에 예정된 토론회 전에 토론회 한 번 더 하자 이렇게 요구하고 있거든요. 어떻게 보세요? 그렇죠. 토론회 2번 했는데 자신감이 상승한 것 같아요. 그래서 박주민 의원의 입장에서는 여러 가지 후보들의 검증이 더 필요하다. 근데
사실은 네거티브를 많이 하면서 당내에서도 여러 가지 그런 이견들이 있거든요. 아니 우리 3명의 소중한 후보들이 그렇게 흠집내는 게 맞아?에 대한 반발도 꽤 있는 상황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2위와 3위 후보는 1위 후보를 견제하고 검증을 해야 된다는 목소리를 계속 내고 있기 때문에 정원호 후보 입장에서는 지금 사실 이런 후보들의 요청에 의해서 선관위가 토론회를 한 번 더 예. 더 추가로 이제 진행을 하는 것으로 결정이 되지 않았습니까? 그러면서 토론을 회피하지 않는 입장이고요. 선관위가 결정을 한다. 그러면은 그 뜻에 따르겠다라는 입장이기 때문에 지금 박주민 의원으로서는 토론회를 많이 하면 할수록 본인의 그냥 노이즈나 트래픽이나 여러 가지의 그런 목소리들이 더 크게 반영될 수 있다는 자신감 때문에 요청을 하는 걸로 이해는 하고 있습니다. 예, 김기용 의원님. 국민의힘 서울시장도 지금 3파전이잖아요. 예. 사실 민주당에 비해서는 조금 주목도가 떨어진다는 평가도 나오고요. 아무래도 오세훈 시장이 4번을 하고 있고 예. 그다음에 또 지지율이나 여러 가지 봤을 때 가능성이 좀 높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윤희숙 전 의원 같은 경우 그리고 또 박수민 의원 같은 경우 또 참신하고 특히 윤희숙 전 의원 같은 경우는 본인이 정책 관련해서 굉장히 자부심이 있고요. 이재명 정부의 여러 가지 문제점에 대해서 신랄하게 비판을 하는 만큼 저희가 볼 때는 굉장히 역동성이 있을 것 같고요. 저는 뭐 민주당 3분의 어떤 평가를 잠시 제가 짧게 하자면 예. 제가 토론을 봤는데 무엇보다도 정원호 전 구청장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이재명 대통령께서 이른바 픽을 했다고 하는데 본인의 컨텐츠에 비해서 지명도는 높아졌는데 토론 과정에서 본인의 컨텐츠가 없는지 아니면 그거를 잘 발현할 수 있는 능력이 없는지 모르지만 표정도 어둡고 기대는 했지만 그 기대보다 실망이 크다. 그리고 저는 떨어졌지만 김영배 후보 같은 경우가 굉장히 유연하게 예. 여유 있게 하면서 많은 사람들이 김영배 의원이 후보가 다음에 뭔가 도움을 하면 좀 주시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요. 그거는 정원호 후보는 사실 행정가 출신이기 때문에 상당히 컨텐츠는 많이 있지만 예. 이것을 전달하는 데 있어서 아무래도 정치를 하는 국회의원과는 조금 더 그런 전달력에서는 또 아직까지는 그런 좀 상당히 차이가 있을 수는 있다. 근데 토론을 하고 계속 방송 출연을 하면서 예. 그런 부분은 충분히 보완할 수 있기 때문에 컨텐츠가 상당히 많고 그것을 경선과 본선 과정에서 계속 드러나는 노력을 하면은 또 지금 많은 지지도가 그대로 유지되면서 서울시장의 승산이 높다라고 생각합니다. 예, 미디어 스킬의 차이다라는 말씀해 주신 것 같고요. 그리고 김기용 의원께서는 그래도 김영배 의원. 김기용 의원은 인천 시민이시죠? 맞습니다. 인천 시민의 부담 없이 서울시장 민주당 후보를 평가를 해주셨습니다. 자, 송영길 전 대표가 연수로 공천을 받을까? 뭐 이게 많이 언론의 관측이 있었다가 지금 좀 잦아들었는데 조금 다른 내용으로 송 전 대표의 발언이 화제가 또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먼저 확인해 보시죠. 그때 수많은 제보가 뭐 있냐. 우리 지역구의 의원들이 하나도 선거운동 안 한다. 이재명 후보 유세차 돌지도 않고 어디 처박아 놨다. 이런 수많은 소위 이재명을 반대했던 또 저를 반대했던 소위 친문 세력 상당수 의원들이 이재명 선거운동을 안 했다니까요. 그러니까. 이 발언에 친문계가 일제히 반발했고요. 송영길 전 대표가 이동학 의원님, 네. 이 선거 앞둔 시점에 왜 이런 발언을 했는가 어떻게 보세요? 그러니까 좀 질문에 답하는 과정에서 좀 나왔던 것 같고요. 예. 저는 이제 전반적으로는 지금 이제 선거가 곧 임박해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뭔가 좀 분란을 만들 수 있을 만한 그런 얘기들 이런 것들은 최대한 좀 자제하는 게 맞다라고 생각이 들고 당시에는 2022년도 대선 때였는데 그때 이낙연 그 후보가 예. 당시에 어쨌든 경선을 굉장히 세게 붙으면서 실제로 이제 계파 싸움이 굉장히 크게 났었죠. 이제 그 과정에서 감정이 남아 있었고 선대위에 합류하는 과정도 굉장히 지난했습니다. 저도 그때 지도부였기 때문에 기억을 하고 있고. 예. 근데 이제 뭔가 저 같은 경우에도 경선이나 혹은 선거를 나갔을 때 지게 되면 승복을 하고 정말 일치 단결해서 승자를 돕는 것이 최선의 이 같은 동료로서 당연히 해야 될 도리라고 생각하거든요. 예. 당시 저도 좀 미진하다고 느꼈던 점들이 상당히 많았습니다. 그래서 그런 점들을 아마 회언하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신 게 아닌가 싶고요. 다만 지금 선거전 앞두고 있기 때문에 그런 점들은 어느 쪽이든지 좀 자제될 필요가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예, 유시민 작가의 그 ABC론 이어서 송영길 전 대표가 또 이런 발언을 하면서 뭔가 민주당 내부가 좀 계파 갈등의 양상을 띠고 있다 이런 분석도 나와서요. 조금 더 이건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질문이 몇 가지 더 있는데요. 시간이 다 돼서 또 중요한 미국과 중동 상황을 짚어봐야 돼서요. 네 분과의 토론은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좀 더 깊이 더 자세히 들어보는 더 인터뷰 시작하겠습니다. 미국과 이스라엘의 이란 공습으로 촉발된 중동 전쟁 어느덧 4주차에 접어들었습니다. 트럼프 미 대통령이 이란과 협상을 하고 있다는 말을 하면서 이게 또 다른 국면인가 싶은데 또 지금 미국 해병대원들이 중동으로 향하고 있어서요. 이건 또 뭔가 싶습니다. 대한민국을 비롯한 전 세계가 에너지 수급 비상이 걸리기도 했습니다. 이 시시각각 변하는 중동 상황, 미국의 현재 전략까지 민정훈 국립외교원 미주연구부 교수와 함께 자세히 짚어보겠습니다. 김 교수님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먼저 속보가 워낙 계속 쏟아져서요. 어떤 것부터 여쭐까 고민이 됐었는데 현지 시간 24일 트럼프가 백악관에서 취재진들에게 이란과의 협상에 트럼프 나를 포함해서 벤스 부통령, 루비오 국무장관, 그리고 맞사위인 쿠슈너, 그리고 스티브 위코프 중동 특사 등이 관여하고 있다. 이게 이례적으로 좀 공개를 했습니다. 지금 실제로 이란과 대면은 아직인 것 같고 전화 등으로 좀 협상을 하고 있는 건가요? 어떻게 분석하세요? 그렇습니다. 대면 협상은 아직 이루어진 것 같지 않아 보이고요. 예. 다 추정입니다만 어쨌든 중재국을 통해 가지고 간접적으로 협상이 진행되고 있는 거다 이렇게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트럼프 대통령이 밝힌 것처럼 트럼프 행정부 내 주요 인사들, 그러니까 이너서클이라고 할 수 있는 J.D. 벤스 부통령, 그다음에 마크 루비오 국무장관, 예. 그리고 사위인 제레드 쿠슈너, 그다음에 스티브 위코프 중동 특사까지 거의 이너서클이라고 하시는 분들이 총동원돼서 예. 이번 문제를 다루고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쿠슈너나 위코프 같은 분은 이미 이란과 협상을 했는데 결렬이 많이 됐잖아요. 예. 신뢰가 좀 져야 됐고 그래서 제이드 벤스가 어떤 이란 측이 선호하는 그러한 그 미국 측 협상 인사로 이제 부각이 되고 있거든요. 예. 어쨌든 미국 측에서도 총력을 다해서 협상을 하고 있고 이란 측도 부인은 하고 있지만 협상이 이루어지는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로 받아들이고 있기 때문에 예. 본격적으로 협상 국면에 들어가지 않을까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이란의 새로 뽑힌 지도자 모즈타바가 미국 측에 이 전쟁 종식을 위한 회담에 동의한다는 뜻을 비밀리에 전달했다. 이런 보도도 나왔는데 모즈타바가 사실 부상이 심하다. 네. 심지어는 살아있는 게 아니다. 온갖 설이 있잖아요. 이 보도 사실일까요? 어떻게 보세요? 또 이제 추정의 영역이긴 합니다만 모즈타파가 이제 그 새로운 지도자로 예. 추대가 된 이후에 모습을 보이지 않고 있잖아요. 예. 신변 이상성이 부각되고 있고 어느 정도는 설득력이 있는 것이 아닌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이제 모스타파가 위코프에게 회담에 동의하는 메시지를 보냈다고 하는데 네. 그것이 본인이 보낸 것인지 아니면 지도부에서 보낸 것이 그건 확인하기 어렵거든요. 어쨌든 이란 측으로서는 어떤 새로운 지도자가 건재하고 그 지도자의 그 명을 받아가지고 협상을 진행하고 있다. 이걸 보여줘야지 예. 미국과 어떤 동등한 조건에서 협상을 진행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러한 부분을 강조한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만 예. 이 모스타파 신변 이상설은 한동안 지속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아무튼 미국과 이란이 대면은 아니지만 어떤 방식으로든 파키스탄을 통해서든 고위층이 협상을 하고 있다는 거는 거의 사실인 것 같네요. 그런데 미국이 이란에 이런 내용을 제시했다. 또 미국 악시옥스가 보도한 거에 따르면 저희가 그래픽으로 준비했습니다. 5년간 미사일 개발을 중단해라. 우라늄 농축 중단해라. 주요 핵시설 해체해라. 그리고 미사일 보유한 거 1000기 이하로 제한해라. 또 헤즈볼라 같은 무장 세력에 대해서 자금 지원하지 마라. 이거 이란이 받아들일 수 있을까요? 15개 항이라고 해서 이제 공개가 됐는데요. 예. 14개의 항에 대한 걸 봤을 때 다 받아들이기는 어렵겠죠, 이란 예. 측이. 그러니까 전쟁이 발발하게 된 그런 그 전에 협상 조건을 봐도 말씀해 주신 핵무력을 이제 이란 핵무력을 무력화시키는 것, 예. 미사일 역량을 무력화시키는 것, 그다음에 저항의 축이라고 하는 그 도와주는 세력에 대한 지원을 끊는 것, 이 부분이었어요. 예. 이게 15개 항으로보다도 구체화됐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데요. 예. 그래도 좀 희망이 있다라고 볼 수 있는 부분은 뭐냐면 트럼프 대통령이 지속적으로 전쟁의 명분이라고 했던 핵 역량 무력화 이 부분을 이번에도 계속 강조를 하고 있어요. 예. 그렇기 때문에
미사일 역량 같은 경우는 이란이 자위권 발동의 차원에서 그러니까 영내에서 이스라엘이라든지 다른 세력들을 견제하기 위해서 미사일은 어떤 단거리, 중거리 탄도미만 갖고 있기 때문에 예. 미국에 대한 직접적 위협이 아니거든요. 거리가 짧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고려 본다면 이건 자위권 차원에서 꼭 유지해야 되는 부분이어서 전쟁 이전의 협상에서도 이건 논의가 되지 못했고 정의 축도 논의가 되지 못했어요. 그러니까 핵 협상만 하다가 결렬된 상황이거든요. 그렇죠. 그렇다면 남아있는 그런 희망이라면 이 핵 협상 관련된 그 논의를 진전시켜 가지고 양측이 합의를 볼 수 있다면 그렇다면은 이제 우리가 전쟁의 출구를 확보할 수 있을 것이고 그렇지 않고 모든 걸 다 끌고 간다 한다면 예. 협상이 어려울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만 트럼프 대통령이 지속적으로 핵 그 역량이라든지 우라늄 농축 이 부분을 강조하는 걸 보면 핵 관련된 협상을 하면서 어느 정도 절충을 할 가능성을 내포하는 것이 아닌가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좀 예. 희망을 걸고 있습니다. 다 이걸 안 들어도 핵 관련 정도만 받아들이면 뭐 전쟁 중단할 수 있다 이렇게 분석하시는 거군요. 근데 반대로 이란은 또 미국에 제시한 게 지금 언론 보도에 따르면 이게 이스라엘 언론 보도를 통해서 알려졌습니다. 전쟁 배상금 지급 그리고 중동 내에 있는 모든 미군 기지 완전 철수 또 재발 방지 보장 이런 걸 미국 측에 반대로 요구했다고 하는데 전쟁 배상금 지급이라고 한다면 이게 사실은 패전국이 승전국한테 주는 거잖아요. 그럼 트럼프 입장에서는 우리가 진 거야? 미국이 졌다는 말이야? 이렇게 해서 안 받아들일 것 같은데요? 그렇죠. 그러니까 용어의 문제예요. 그러니까 이란이 내건 세 가지 조건을 보면 예. 휴전, 그다음에 이제 그 배상금 혹은 뭐 경제제재 해제, 세 번째가 전쟁 재발 방지 약속이거든요. 그러니까 첫 번째 휴전과 전쟁 재발 방지 그 약속은 받아들일 그 가능성이 크죠. 근데 이제 배상금의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거냐 이게 관건이 될 건데요. 예. 언론 보도에 나오는 거면 배상금이라고 명칭하지 않고 이미 동결되어 있는 이란의 자금을 풀어주는 것. 그리고 이번에 15개의 항을 봤을 때 미국 측이 요구하는 조건들을 이란이 받아들이면 예. 어떠한 혜택이 있냐면 국제사회가 부과한 제재를 완전히 해제한다. 이 부분이 들어가 있어요. 예. 이 부분이 배상금을 지급하는 것과 연동이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해서 이란 측으로는 자신들이 공격을 받은 피해국이고 그리고 선전을 해서 전쟁을 승리로 이끌었기 때문에 배상이라는 말을 쓰지만 예. 미국이 못 받아들이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용어를 바꿔서 이제 그 제재 해준다. 그러면 이란은 국내적으로 봐라. 우리가 전쟁에서 이겼기 때문에 미국이 우리에게 부과했던 제재를 부과하고 이게 배상금의 형태다. 이렇게 주장하면 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 예. 부분은 제재 해제라든지 동결된 자산을 갖다가 풀어주는 이 부분으로 해결이 가능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란 정부 입장에서도 이란 자국민들한테는 우리가 배상금 받은 거야라고 할 수도 있고 서로 뭔가 명분이 합치하는 쪽에서 아마 어느 정도 협상이 가능하겠네요. 이런 와중에 이란이 협상 과정에서 막대한 액수에 달하는 매우 가치 있는 선물을 줬다라고 트럼프가 백악관 기자들에게 말을 했거든요. 이건 뭐 또 그 다음에는 석유, 가스와 관련된 것이다라고 말하기도 했다는데 이거는 협상이 좀 잘 되는 것처럼 보이게 한 작전일까요? 어떻게 보세요?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트럼프 대통령이 전쟁의 명분이고 예. 전쟁 승리를 이끌어내기 위해서 뭔가 정치적 승리를 할 수 있는 그런 목표가 있을 거 아닙니까? 그랬을 때 첫 번째가 이란의 핵 역량을 무력화시키는 것. 두 번째가 호르무즈 해협을 갖다 봉쇄를 푸는 것이에요. 예. 첫 번째 목표, 원래 목표와는 좀 많이 변질이 됐다고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만 그렇다면 핵 역량은 말씀을 드렸고 그러면 이번에 아주 큰 금액을 선물을 이란으로 받았다. 그게 석유와 가스와 관련된 것. 예. 그걸 고려해 본다면 핵 역량과 더불어서 트럼프 대통령이 의지에 두고 있는 부분이 호르무즈 해협의 통행을 갖다가 완전히 푸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그게 호르무즈 해협의 통행을 풀어서 어떠한 효과를 가지고 올 수 있냐? 에너지 안보 측면에서 상당한 예. 세계 경제에 막혔던 그 동맥을 푸는 거잖아요. 그러면 그 석유 가스에서 굉장히 큰 금액 이거를 출원해 볼 수도 있기 때문에 그러한 부분에서 이란이 협상을 통해서 호르무즈 해협의 통행을 보장하겠다. 이 부분에 대해서 어느 정도 언지를 한 것이 아닌가. 그 부분을 기대하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추정은 하고 있습니다. 예. 이게 이제 다 백악관, 미국 정부, 트럼프 쪽에서 나온 이야기고요. 이게 트럼프 대통령을 얼마나 믿어야 되는지 이제 국제사회가 다 신뢰하지 못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 얘기를 좀 해볼게요. 오늘 주한 이란 이슬람공화국 대사관, 그러니까 우리나라에 있는 이란 대사관이 성명을 냈습니다. 뭐라고 했냐면 지난 24일 미국과 어떤 협상이나 대화도 진행된 바 없다라고 했습니다. 협상설이 시장 교란 목적의 허위 정보다라는 취지로
설명을 했거든요. 이건 또 트럼프 대통령의 말과 완전히 다르잖아요. 이란 측 주장인 거죠. 그러니까 예. 주한 미국 대사관이 우리 이제 외통위 의원들을 모시고 이제 그 회담을 했는데 예. 주한 그 이란 대사관이 요청을 해서 이번 만남이 이루어진 거예요. 그걸 본다면 이란 대사관으로서 충분히 어떤 정치적 목적이 있다고 볼 수 있지 않겠습니까? 첫 번째는 한국과의 관계를 좀 관리하고 싶다. 예. 이 부분이 있는 거고요. 두 번째는 협상에 나서는 이란의 입장을 좀 강화하고 싶은, 홍보하고 싶은 이러한 정치적 목적이 있는 것이 아닌가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이란 입장에서는 최대한 협상력을 높이기 위해서 미국이 주장하는 부분이 가짜뉴스고 그래서 이란이 끌려가지 않는다는 부분을 강조하는 측면에서 예. 이러한 그 메시지가 나온 것이 아니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초반에 강대강 대치를 통해 가지고 이제 그 협상에 들어가서 이제 조율하는 과정이 있으니까요. 협상에 들어갈 때는 최대치를 이제 설정을 해서 예. 상대를 압박하는 그런 전술을 쓰는 그런 차원이 아닌가 보고 있습니다. 예. 다시 협상 이야기로 돌아오면 이란의 정치 지도자 뭐 상층부가 대부분 제거됐다라고 지금 나오는 상황에서 이란의 그 협상에 나서는 대표가 누가 되냐? 미국 입장에서는 갈리바프 이란 국회의장, 모즈타바도 익숙지가 않은데 갈리바프라는 이름까지 저희가 이제 외워야 되는 상황입니다. 갈리바프. 미국이 염두에 뒀다. 그러니까 마두로를 축출하고 베네수엘라의 부통령을 미국과 소통 채널로 한 것처럼 뭐 그런 시나리오를 지금 생각하는 걸까요? 미국 입장에서는요? 그러니까 미국 입장에서는 많은 선택지가 있지는 않을 거예요. 예. 왜냐하면 초기 그 공습을 통해 가지고 48명의 지도자가 폭살을 당했기 때문에 예. 그리고 나중에 이스라엘 공습 때문에 라자란이 온건파 어떤 그런 수장까지도 폭살을 하지 않았습니까? 예. 그렇기 때문에 온건파 수장과 온건파 인물과 협상을 하기는 눅눅하지 않은 상황이고 이때 그 하메네이가 다시 지도자가 됐다는 것은 예. 강경파인 혁명수비대가 어떤 그 권력을 유지하고 있다 이런 부분을 암시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는 강경파가 계속 들어올 가능성이 있고요. 예. 그나마 이제 그 강경파 측에서도 말씀하신 갈리바프 의장이 그나마 좀 그 미국 측에서는 신뢰할 수 있는 인물이 아니었나 이렇게 보고 있는데 예. 여전히 아직 대면 그 협상이 이루어지는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미국 측으로도 있어서 신뢰할 만한 그러한 협상 그 파트너가 누구인지는 지금까지 그 확실하지 않은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예. 시간이 지나면 구체화되지 않을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예. 지금 국면에서 민 교수님 말을 종합해 보면 뭐 파키스탄이든 뭔가 제3국을 통해서 또는 이렇게 뭐 간접적으로 좀 소통을 하는 수준이라고 한다면요. 대면 협상은 언제쯤 이루어질 것인가? 또는 이뤄는 것인가? 어떻게 보십니까? 그러니까 보도에 나오는 걸 보면 뭐 일부 보도긴 합니다만 이제 그 이번 주 말 정도 돼서 파키스탄에서 양측 대표단이 대면회의를 할 거다. 이러한 예상도 나오고 있거든요. 예. 그러니까 그러한 것이 얼마나 신뢰할 수 있는가는 좀 그 차지해 두더라도 어쨌든 협상이 간접 협상에서 직접 협상으로 들어갈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 이렇게는 그 보여줄 수 있는 거죠. 이미 협상의 조건을 내걸었고 예. 그걸 토대로 해서 이제 그 대면 협상을 통해서 접점을 찾아가는 이런 노력이 필요한 상황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5일간의 그 교전이 그 유예가 되고 그걸 통해서 대면 협상이 진행된다면 그렇다면 가자에서 이루어졌던 것처럼 한 달 정도의 어떤 휴전을 통해 가지고 협상을 진행하고 그 과정을 통해 가지고 뭔가 강대강 대치의 어떤 전면전의 국면을 좀 누그러뜨린다면 예. 그렇다면 접점을 찾기 더 좋을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이번에 그 파키스탄에서 대면 협상이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바라고 있습니다. 예. 아무튼 이란이 지금 호르무즈 해협을 봉쇄 사실상 하면서 에너지가 길이 다 끊긴 상태고요. 그래서 미국 내 뭐 지금 가스값도 올라가고 있고 여론도 좋지 않아지고 그래서 전 세계가 뭐 에너지 수급이 불안정해지니까 다 트럼프 뭐 하는 거야라고 사실 다 이렇게 좀 볼멘 소리를 하고 있고요. 그러면 지금 국면에서는 시간은 이란 편이라고 봐도 됩니까? 어떻게 보세요? 글쎄요, 이게 그 이란이 예상외로 선방을 하고 있고 예. 저항이 거세다. 그리고 여전히 미사일이나 드론 정력이 남아있다. 그리고 장기전으로 갈 수 있다. 이런 얘기가 나와서 시간 이란 편이다 얘기하고 있고요. 네. 그리고 전면전이 끝나더라도 전쟁이 성적으로 매듭지지 않으면 이게 비정규전으로 들어갈 가능성이 있죠. 그래서 2000년대 초반에 이라크에서 어떤 초반에 전면전이 끝나고 나서 이제 테러와의 전쟁으로 들어가면서 예. 미국이 굉장히 힘들어하는 거의 그 10년 동안 곤욕을 겪는 그런 상황이 나왔는데 이란은 이라크보다 훨씬 더 역량이 강하기 때문에 보다 더 고강도의 비정규전에 들어갈 수 있다. 뭐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요. 예. 그렇지만 우리가 확인해야 될 거는
어쨌든 미국과 이란과의 전력을 보면 비대칭 전력이고요. 이란은 뭔가 얻으려고 하는 전쟁을 하는 것이 아니라 선방을 하고 생존을 하기 위한 그러한 힘겨운 싸움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 상황에서 전쟁이 장기적으로 간다면 이란이 과연 무엇을 얻을 수 있을 거죠? 생존을 할 수 있고 할 수 있는 거지만 결국 이란의 미래는 참혹할 수밖에 없는 거거든요. 예. 수많은 국민들이 지금 그 희생을 당했고 이란의 그 기반 시설들이 다 파괴되지 않았습니까? 이런 상황에 전쟁이 지속된다는 것은 더 참혹한 결과만 나올 거기 때문에 이란 입장에서도 강하게 대응을 하고 강한 선전의 목소리를 내고 있지만 전쟁을 빨리 끝낼 유인은 어떻게 본다면 미국보다 더 크다 이렇게도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꼭 뭐 급한 건 트럼프다 이건 명제가 아닐 수 있다. 그렇습니다. 예. 미국 내 여론을 좀 보겠습니다. 로이터가 입소스에 의뢰해서 한 여론조사를 보면요. 미국 성인 1272명이 답했는데 트럼프 대통령에 대한 국정 지지가 긍정이 36%에 불과하고요. 부정이 62%. 상당히 여론이 좋지 않다라고 말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란 공습에 대해서는 지지한다라는 게 35%, 반대한다가 61%로 이 미국의 대이란 군사 작전에 대한 여론도 상당히 좋지 않다고 봐도 될 것 같습니다. 트럼프 입장에선 그래서 빨리 협상으로 어떻게 좀 마무리를 해야 될 것 같다는 생각도 드네요. 그렇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전쟁이 빨리 끝날 거라고 예상을 했던 것 같아요. 예. 그래서 전쟁을 시작했던 거고. 오판이다. 11월에 중간 선거가 있는데 전쟁이 길어진다면 그거는 그 공화당의 어떤 승리에 치명적인 약점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결코 바라지 않았을 거고요. 그리고 말씀해 주신 것처럼 휘발유 가격도 미국 내에서 많이 올라가고 있고요. 그리고 트럼프 대통령의 국정운영 지지율이 36%밖에 나오지 않은 데 있어서 가장 큰 요인은 물가예요. 물가를 잡지 못하고 유권자들의 삶이 어렵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떤 부정적인 응답이 나오고 있거든요. 물론 이란전에 대한 부정적인 여론도 작용한답니다만 무엇보다 가장 큰 것은 어포더빌리티. 이 높은 물가를 감당하기 어렵습니다. 이 부분에 대한 불만을 강하게 표출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트럼프 대통령은 빨리 전쟁을 끝내야 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트럼프 대통령 입장에서도 빨리 어떤 그 협상 국면으로 들어가서 모양새, 면을 세워가지고 전쟁을 빠져나오는 그러한 국면을 하루빨리 이루고 싶어 할 겁니다. 예, 지금 민 교수님과 미국이 이란과 협상을 어떤 식으로 하고 있다. 그리고 할 필요성도 미국 내 여론을 봐서도 있다까지 정리를 했는데요. 이 기사 때문에 좀 물음표가 찍히는 게 있어요. 뭐냐면요. 월스트리트 저널 등에 따르면 일본 오키나와에서 미 해병대와 해군 병력 2,200여 명이 이미 출발해서 27일쯤에 중동 지역에 진입한다고 합니다. 또 미 본토에서 해병대원이 차출돼서 2,000여 명 정도가 중동으로 이동하고 있다고 합니다. 협상이 실제 이루어지고 있다고 하는데 해병대원들이 중동으로 가고 있대요. 그러면 이거는 기만 전술일까요? 아니면 협상력을 높이기 위한 것? 아니면 실제 지상군도 지금 고려하고 있는 거? 어떻게 봐야 됩니까? 그러니까 플랜 B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보고 있어요. 플랜 A가 협상에 들어가서 이제 전면전을 끝내고 이제 협상 국면을 통해 가지고 출구를 찾는 것. 근데 이제 그 플랜 A가 작동을 안 할 가능성이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플랜 B도 고려하는 것이다. 그래서 어떤 해병대라든지 공수부대 수천 명을 어떤 그 영내에 배치시켜 가지고 하르그섬이라든지 어떤 전략적 요충지를 장악을 해서 이걸 수단으로 해가지고 레버리지를 해가지고 호르무즈 해협 봉쇄를 풀려는 그런 작전을 쓸 수도 있거든요. 그것이 물론 전면적인 지상군 투입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겠습니다만 플랜 A가 작동하지 않았을 때 플랜 B도 고려해야 되기 때문에 그 부분을 이제 상정하는 거로 생각을 하고 있고 이러한 그 공수부대나 특수부대가 그 영내에 배치되는 것은 이란에게 상당한 압박을 줄 수가 있어요. 아무리 이란의 육군 역량이 강하다고 하더라도 미국의 지상군 전력이 들어오는 것은 부담이 될 수밖에 없거든요. 그런 부분에서 5일 유예를 통해서 협상 국면으로 들어가라는 하자는 미국의 압박에 대해서 보다 더 강하게 어떤 그 드라이브를 걸 수 있는 그런 수단이 되기 때문에 이제 그 배치를 하는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플랜 A가 작동하지 않았을 때 플랜 B를 상정하기 위한 그러한 포석이라고 볼 수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 개인적으로 생각할 때는 플랜 A를 달성하고 싶은 의지가 그리고 필요성이 훨씬 더 크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플랜 A와 플랜 B가 너무 간극이 큰데요. 플랜 A는 협상인데 플랜 B는 해병대가 준비하고 있다. 만약에 말씀하신 것처럼 잠깐 언급하시지만 지상군이 투입돼서 부상당하기 시작한 미군도 이미 지금 사망자가 있지만요. 그러면 트럼프 입장에서는 더 국내 여론이 안 좋아질 것 같기도 하고요. 그러니까
지상군 투입도 함부로 결정은 못할 것 같기도 하네요. 그래서 그렇기 예. 때문에 플랜 B입니다. 그 예. 플랜 A가 작동하기를 바라는 거고 플랜 A가 작동하지 않으면 어떤 대안이 있어야 될 거예요. 예. 상황을 돌파할 수 있는. 그러니까 플랜 B는 말씀해 주신 것처럼 여러 가지 제약 때문에 선언을 하지 않지만 예. 그래도 뭔가가 있어야 되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말씀해 주신 것처럼 협상이 되지 않으면 이란전을 보시면 협상이 되지 않으면 군사작전에 들어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굉장히 단순하고 극단적인 두 개의 다른 그 접근법을 쓰고 있기 때문에 이번에도 플랜 A 협상, 플랜 B 군사작전 강화 예. 이렇게 어떤 준비를 하는 것이 아닌가 보고 있습니다. 지금 트럼프가 협상하는 쪽으로 뭐 밀어붙인다고 그게 사실이라고 보면요. 이스라엘 네타냐후가 그럼 우리 미국 없이 이란과 계속 전쟁하겠다. 이렇게 할 확률은 어떻게 보십니까? 그럴 가능성을 배제할 수는 없죠. 예. 그렇지만 그러면 이제 전쟁이 다른 양상으로 들어가는 것이고 이스라엘이 이란과 단독적으로 전쟁을 할 때 얼마만큼 역량이 남아서 수행할 수 있는가 이 부분이 이제 문제가 될 건데요. 예. 이스라엘의 입장에서는 전쟁을 장기적으로 끌고 가면서 이란의 역량을 완전히 무력화시키고 싶을 거예요. 왜냐하면 이란이 이스라엘이 수십 년 동안 마주해온 직면해온 가장 즉각적이고 위협적인 군사적인 그런 위험 요소거든요. 예. 제거하고 싶은데 쉽지 않지 않습니까? 그 부분에서 전쟁을 오랫동안 끌고 가면서 미국의 힘을 받아가지고 이란의 영향을 최대한 무력화시키고 싶을 텐데 예. 말씀드린 것처럼 트럼프 대통령이 굉장히 전쟁을 빨리 끝내고 나가야 되는 그런 유인이 강하기 때문에 예. 지금 이스라엘도 압박을 받고 있을 겁니다. 그래서 절충을 하면서 나갈 거지만 이스라엘 그 언론에서 나오는 것이 4월 9일이 데드라인이다 협상에. 그래서 그 21일 동안은 치열한 그 군사작전이 이루어질 거다. 이렇게 어떻게 본다면 토대를 깔아놨거든요. 예. 투사를 깔아놨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남은 기간 동안 이스라엘은 이란의 역량을 무력화시키기 위해서 최대한의 어떤 군사작전을 펼칠 수 있지 않을까. 퍼붓겠네요. 예, 그럴 예상됩니다. 예. 이번 주말 또 4월 9일 정도까지는 계속 이 중동 이슈를 잘 살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귀중한 시간을 민 교수님께서 내주셨습니다. 지금까지 민정훈 국립외교원 미주연구부 교수였습니다. 고맙습니다. 생일인데 뭐 먹지? 특별한 메뉴 필요할 때? 롯데마트 메가통큰. 치킨값 싫어요? 배달 음식 부담될 때? 롯데마트 메가통큰. 연중 최대 세일. 롯데마트 메가통큰. 코웨이 페스타 반할 거예요. 반값.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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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모두 반값이 되니까. 1년에 딱 한 번. 모두가 반할 역대급 혜택. 코웨이 페스타. 알바 갔다. 엄마밖에 모르던 우리 아들이 언제 이렇게 컸을까? 세상에 첫 발을 디딘 아들이 좀 더 편했으면 좋겠습니다. 르무통. 로봇 청소기 다 비슷하다고? 압도적 시선으로 낮은 곳부터 높은 곳까지 깨끗하게 청소 결과가 전부다. Dreamy X60 시리즈. 정치의 판을 바꿀 시간이라는 문구까지 쓰면서 국민의힘이 야심차게 진행한 청년 공천 대국민 오디션. 하지만 베일을 벗은 예선 결과는 좀 당혹스럽습니다. 상위권에 올라온 한 청년 후보. 이태원 사고 당시 공산 사회주의 추종 세력과 민주노총의 정권 전복 전략 및 개입 정황을 포착하고 대응했다. 이렇게 자신을 소개했습니다. 또 다른 상위권 청년 후보는 극우 유튜버 전한길 씨의 자문 변호사, 윤어게인 부정선거 척결을 제도권 내에서 말하는 역할을 수행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 상위권 20명 중에서 6명이 극우 성향을 드러냈거나 윤어게인을 외치는 인사라는 분석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 청년들만 탓할 수는 없어 보입니다. 결의문을 내면서도 명확히 전륜이라는 표현을 쓰지 못한, 또 보수의 가치를 좀먹는 극단주의 세력과 결별하지 못한 당 지도부와 일부 기성 정치인들의 그 비겁함이 이 청년들을 키워낸 건 아닐까. 그래서 오디션 무대 위의 청년보다 그 무대를 설계하고 어쩌면 키워낸 당 지도부의 뒷모습이 더 씁쓸하게 다가옵니다. 오늘 한 컷이었습니다. 주방은 작아도 생수 2병 놓을 틈에, 전기포트 하나 치운 틈에, 작은 사이즈에 담긴 큰 능력. 이유는 달라도 선택은 결국 코웨이 아이콘 얼음 정수기 미니. Conquest and glory are not words that matter to us.
쉬어도 피곤하네. 운동할 힘도 없네. 풀리지 않는 피로엔 비맥스로. 피로는 제대로 비맥스 제트로. 설명은 약사님께. 푹신한 매트리스로 바꿨다며. 맞아. 탄탄한데? 그것도 맞아. 어제는 푹신하게, 오늘은 탄탄하게. 매트리스 경도를 원하는 대로 바꾸다. 비렉스 스마트 매트리스. 바로 이어지는 JTBC 뉴스룸 예고해드립니다. 마야광 박광렬을 송환해달라는 이재명 대통령의 요청 3주 만에 박광렬이 필리핀에서 한국으로 왔습니다. 다른 질문엔 입을 닫더니 JTBC 취재진을 향해서는 딱 한마디 했습니다. 어떤 내용인지 뉴스룸에서 자세히 전해드리겠습니다. 이가역 라이브 오늘 순서는 여기까지입니다. 내일 오후 5시에 다시 뵙겠습니다. 일하가족 여러분 고맙습니다.